병원 치료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십니까? 약이나 수술을 꾸준히 오랫동안 받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이제 증상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하길 바라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당신은 TMS, 곧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이란 마음이 억압된 무의식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허리 디스크, 서문근육통, 요통, 좌골신경통, 무릎 통증,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통, 다리 통증, 발 통증 등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증상은 계속 이어지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강박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2차적인 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TMS는 이러한 증상들을 TMS의 심리 등가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등가물이라는 것은 한 가지 주된 증상 뒤에 다른 2차적인 증상이 따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문근육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만성 피로나 우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어떤 환자분들 경우에는 강박증이나 불안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학은 인간의 질병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몸의 아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우울감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들은 심리상담사나 정신과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인은 과거 17세기 당시에 데카르트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17세기에 프랑스에서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뛰어난 업적과 연구 결과로 인해서 그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의 사상은 결국 의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몸은 기계에 대한 것으로 몸에 대한 기계론적인 관점을 관철시켰고 몸에 있는 증상은 몸 안에서만 찾아야 되고 마음은 몸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오늘날 이게 물리치료라든지 수술이나 MRI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증상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만성통증 환자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1970년도 당시에 뉴욕대 재활학과 교수 존 사너 박사가 허리 디스크, 서문근육통, 요통, 좌골신경통 등 이런 고질적인 환자분들의 통증의 원인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TMS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만성 통증 역시 정신적인 심리적 요인에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TM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강의를 학습함에 따라서 증상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사너 박사는 TMS 환자들에게 강의와 상담을 병행하였는데 이 통증이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떻게 증상을 낫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강의를 했던 것이죠. 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상담을 병행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획기적으로 사라지고 성공적으로 완치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여전히 있고 서문근육통 진단을 받았고 무릎에도 통증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런 상담과 강의를 병행함에 따라서 증상이 모두 사라진 놀라운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너 박사는 KBS 다큐멘터리 마음에서 통증혁명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일호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이번에는 제가 TMS 통증의 진실이라는 책도 이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너 박사는 만성통증 환자분들한테 수술이나 물리치료, 약에 대한 것들을 모두를 다 배제시키고 그리고 의학적 주의사항, 허리를 굽히면 위험하다, 무거운 물체를 자주 들지 마라, 걷기, 뛰기는 위험할 수 있다 같은 이런 의학적 주의사항들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TMS 강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그리고 상담을 병행한 결과 허리 통증, 육체적 통증 이런 환자분들이 증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로 TMS가 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TMS 신체 통증은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발생하면은 몸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정신적인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크고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그것이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 TMS 코칭센터 대표 김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일보나 세종포스트과 같은 곳에서 몸과 마음에 대한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 텐전 마이애시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MS라는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을 말하는데 텐전이란 말은
긴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이오시티는 근육과 신경이라는 표현이고 신드롬은 증후군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검사 결과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몸과 마음의 증상을 가리켜서 TMS라고 합니다. 이 TMS는 자율신경의 산소 결핍을 통해서 허리나 무릎이나 어깨, 전신의 통증의 무력감을 유발하고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TMS는 더 마인드 바디 신드롬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의 복합적인 증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TMS가 신체로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무의식 안에는 분노가 억압된 채로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충격이라든지 학창 시절의 무슨 따돌림이나 폭력이라든지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성인 되면서부터 넘어가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쌓이고 분노가 억압된 채로 있게 됩니다. 결코 이 분노라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억압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 안에 분노가 억압된 채로 있는데 이것들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줘서 비정상적인 자율신경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자율신경은 몸에 있는 혈액이나 산소 운반을 하고 심장이 뛰거나 동공이 확장하거나 체온이나 모든 인체의 감각기관들을 다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더우면은 땀이 나게 되죠. 자율신경이 그에 반응해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배출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이 활발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자율신경 영향입니다. 따라서 자율신경은 심장에도 영향을 주고 자율적으로 우리 인체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은 몸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결핍된 혈류량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몸의 여러 부분에 걸쳐 결핍된 혈류량을 만들게 되면은 미약한 산소 결핍을 유발하게 되고 4에서 5% 정도의 미약한 산소를 결핍시키게 되면서 이 미약한 산소 결핍은 근육통이나 신경통이나 인대와 힘줄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이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소가 결핍 때문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곳이죠. 그래서 무감각한 느낌, 유리를 베이는 느낌, 따끔따끔한 느낌, 얼얼한 느낌 등 다양한 인체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몸에 정상적으로 모든 산소와 혈액이 공급받다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서 인체는 거기에 따라서 따끔따끔하고 급성 통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통증은 진짜 실제로 디스크에 문제가 있거나 염증이라든지 자세 불균형이 아니라 뇌에서 발생한 자율신경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결핍된 산소가 신체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한 것들이 근육통, 신경통, 힘줄 및 인대 통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학습한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억압한 결과 뇌는 자율신경을 통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신체 결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자, 그렇습니다. 그 대답으로 마음 안에는 무의식 안에서 억압된 감정을 통해서 신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디스크 탈출이 신경을 압박해서 허리 통증을 만들어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닌가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답변으로 언뜻 보기에는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보기 쉬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디스크는 사실 통증을 만들어내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산호 박사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실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강의를 학습함에 따라서 통증의 원인이 감정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머리에 문제가 있고 통증은 상상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자,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감정은 통증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통증을 만들어내는데 간접적인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뇌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신체 증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TMS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육들입니다. 보통 대근육 같은 큰 근육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어깨나 승모근, 그리고 등이나 엉덩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에서 25% 정도가 어깨나 승모 근육에서 TMS가 발생하고 60에서 65%가 허리, 엉덩이 부위의 근육에서 발생합니다.
왜 이런 큰 근육들에서 요통과 허리 근육, 등통이 발생할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대근육이고 허리에 비정렬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아야 할 점은 허리가 약해서라든지 인체 자세 불균형 때문에 이 근육들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의학적인 정보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허리는 정교하고 신경이 아주 많고 예민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의학적인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의학적인 정보가 허리는 위험하고 약하고 조심하다라는 것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척추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이 통증이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자골신경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이 신경은 척추입니다. 척추가 머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척추가 보라색으로 연결지어진 이 신경이 자골신경입니다. 자골신경인데 보통 허리 통증이나 요통이 발생했으면은 L3, 4번에 터졌습니다. L4, 5번에 터져서 뭐 신경 압박받아서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이 느껴집니다라는 그런 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L3, 4, 5, S1, 2가 이 부분이 자골신경인데 이 부분에 신경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자골신경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척수신경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이 척수신경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뇌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서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자율신경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 자율신경은 산소를 결핍시킨다는 것입니다. 결핍된 산소의 양이 이제 다리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혈류량을 보라색 신경에 있는 이 혈류량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L3, 4, 5, S1, 2 이 신경에 100%의 적절한 원활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4에서 5% 정도의 미약하게 산소가 결핍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산소가 95에서 96%만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신경을 통해서 다리나 발이나 무릎이나 엉덩이 같은 곳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살펴본 바처럼 TMS는 뇌에게 공격할 가능성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뇌는 그것을 신경을 통해서 인대와 신경, 힘줄, 근육을 통해서 산소를 결핍시킨다는 것입니다. 결핍된 산소의 양에 따라서 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제 팔통증이나 경추통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널 코드, 이게 척수 신경입니다. 여기서 C5678, 이 신경들은 경추 신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신경들이 상부 신경과 맞닿아 있는데 이 신경이 만약에 뇌에서 아까 말씀해 드린 바로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억압을 받고 그 영향으로 자율신경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산소가 결핍되게 되죠. 이 결핍된 산소의 양은 보라색으로 물들어진 이 신경들의 산소를 결핍시킵니다. 결핍된 산소의 양만큼 나는 어깨 통증, 승모근 통증, 여기에 부분 내려오는 것처럼 팔통증, 테니스 엘보, 손목관절 증후군, 어깨 회전근개 파열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거나 손목에 어떤 인대가 문제가 생기거나 신경에 손상받아서 그리고 테니스 엘보처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뇌의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산소가 결핍된 그 결과로 이 보라색 신경에 따라서 산소가 결핍돼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체의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했고 그 결과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자율신경계의 오작동 곧 불쾌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억압적인 요소들, 완벽주의라든지 이런 성격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디스크가 유발하는 통증입니다. 근데 실제로 디스크가 유발하는 통증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흰 물체, 이것은 디스크입니다. 디스크인데 오늘날 이 디스크가 통증을 유발한다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흰색은 신경입니다. 신경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디스크가 튀어나왔네요. 아랫부분 튀어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튀어나왔습니다. 보라색으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처럼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신경을 누르고 있나요? 아니죠. 디스크는 신경 아랫부분에 있고 신경이 걸터앉아 있어요. 결국은 디스크는 신경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분들이,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디스크 환자의 피부를 칼로 메스로 열어서 실제로 그것을 알아보면은 디스크가 실제로 신경을 누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스크라는 것은 막 퇴행이나 압박이나 파열과 같은 극단적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디스크는 굉장히 물컹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물컹물컹하고 그런 게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신경을 어떻게 압박하고 쪼여서 신경이 파열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허버트 로즈무프 박사 역시, 마이애미 의과대학의 허버트 로즈무프 박사 역시 신경을 계속해서 누른다면은 그 신경은 이미 죽은 신경이기 때문에 그 신경이 뇌에다가 통증 신호를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사너 박사 역시 수천 명의 많은 허리 디스크, 요통, 선무근요통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성공적으로 치료하면서 디스크가 여전히 L3, 4, 5, S1, 2 다 파열되어 있지만은 통증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건강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디스크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된 자율신경의 오작동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짚고 넘어가다 할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인데, 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오늘날 굉장히 많죠.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통증은 감정 영향을 받는 자율신경의 비정상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양한 의학적 검사를 해도 병의 원인이 뚜렷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다음 질문이죠. 팔통증이 나타난 원인이 돌출된 뼈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자, 사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은 팔통증이 돌출된 부분, 이 부분이 통증을 일으킨다는 원인에 대해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뚫린 부분을 통해서 신경선무가 지나가기는 하지만 신경선무가 지나가긴 하지만은 실제로 통증을 일으키는 일은 거의 무가라는 것이 사노 박사의 연구 결과입니다. 다음 질문. 저는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았는데 디스크가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에 대한 대답. 디스크가 통증이 원인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는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사노 박사는 TMS를 통해서 허리 통증이 실제 디스크의 원인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억압된 분노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이러한 치유 전략을 통해서 디스크가 있지만 아무런 통증 없이 살아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마이애미 의과대학의 허버트 로즈무프 박사 역시 디스크가 실제 신경을 누른 일은 거의 없으며 실제 그 신경을 누른다면은 그 신경은 이미 죽은 신경이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통증을 뇌에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들, 그러니까 존 사너 박사의 TMS 이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의사들이 1900년도, 70년도 당시에 별로 없었어요. 의사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고 동료 의사들도 사너 박사를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너 박사의 연구 결과를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이제 그의 디스크가 실제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자, 요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MRI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뉴 잉글랜드 오브 메디슨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잡지입니다. 영국에서 있는 것인데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허리 통증을 경험한 적이 없는 98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36%에 해당하는 환자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디스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36%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정상적인 디스크를 갖고 있었고 나머지 64%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디스크 탈출이 한두 개 정도 있었고 디스크 돌출, 추간판 탈출 중 사실 디스크가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들을 예로 들었을 때 36명은 디스크 탈출이 아니라 디스크 정상적인 디스크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디스크가 다 변형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생 동안 다 한 번도 허리 통증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통증을 유발한다는 원인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잉글랜드 오브 저널 오브 메디슨 영국 학술지에는 요통과 MRI 검사 거의 일치하지 않다는 것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디스크가 실제로 나이가 들면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MRI를 통해서 20대부터 그리고 80대까지 각계 모든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에서 디스크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추간판 변형, 디스크 패닝, 돌출, 파열, 퇴화, 척추 전방 전이증 등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추간판 변형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20대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37%가 추간판 변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대에서는 이 추간판 변형의 80%나 이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가 들면 사실 디스크라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흰머리처럼 노화 과정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인간에게 병이나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너 박사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인데 그것들의 통증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오늘날 의학과 산업이 너무나 관련이 있어서 마케팅을 통해서 추간판이 변형되거나 디스크 탈출이 생기면은 허리 통증, 요통, 섬근호통, 어깨 통증, 다리 통증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뉴스, 광고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깰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 다음 그림은 무릎 관절경 수술의 플라시보 효과라는 제목입니다. 2000년 벨러 의과대학에서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한 실험인데요. 환자들을 모두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이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 모두가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A그룹에서는 관절경 수술을 똑같이 받겠습니다. B그룹에서도 똑같이 관절경 수술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C그룹에서만 가짜 수술을 했습니다. 가짜 수술이란 것은 피부를 실제로 환자를 마취시키고 피부만 절개해놨고 이제 수술이 끝나면은 이 수술 부위를 다시 꼬매고 환자에게 수술은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두 관절경 수술을 하거나 안 하고 똑같이 A, B, C 그룹 모두 증상이 똑같이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7월 11일 연합뉴스 의학 섹션 기사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플라시보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TMS가 자주 발생하는 인체 부위입니다. TMS는 어깨와 그리고 손목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TMS는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인체 어디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대나 힘줄이나 신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목에 어떤 물건을 들다가 둔탁한 느낌이 들거나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때 손목 통증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랬더니 MR을 찍어보니까 손목에 어떤 무리한 경련이 일어났고 염증이 있을 수 있다. 신경이 손상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다가 이렇게 어깨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MRI 검사상 어깨 회전근개에 어떤 미세한 파열이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들을 수 있죠. 이 경우에 사실 자다가 무슨 어깨가 파열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것들은 다 억압적인 분노가 수면 중에 나타났고 그것이 어깨 통증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TMS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인체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무릎과 발입니다. 무릎과 발도 굉장히 TMS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무릎에는 굉장히 많은 힘줄이나 인대가 존재하죠.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등 여러 가지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이나 발에서도 신경과 인대와
뼈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부분들에서도 통증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짚고 넘어갈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스크 탈출 때문에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술로 인해서 흉터 조직이 변화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따르면 사노 박사는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흉터 조직이 남아있어서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 수술을 받았더니 허리가 다시 또 아픈 경우가 있죠. 제발 2-3달 후에 허리가 다시 아픕니다. 이 경우에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허리 수술 받는데 허리가 아프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허리 수술에 대한 흉터 조직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이 신경을 압박하고 해서 아프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은 그걸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노 박사 연구에 따르면은 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이 흉터 조직이 남아서 통증이 유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사노 박사가 수천 명의 환자들, 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통해서 임상으로 이제 실제로 치유된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제 그것들이 흉터 조직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전에 아버지는 수년간 어깨 석회화 건염문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TMS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예, 그에 대한 대답. 사노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어깨 석회화 건염 역시 어깨 통증 역시 T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분노와 긴장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반월산 연골 파열로 무릎 통증을 느끼다가 수술을 받고 증상이 사라졌는데 이 경우도 TMS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수술로 인해서 증상이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플라시보라고 할 수 있죠.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증상이 사라졌는데 이제 몸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걱정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활동을 똑같이 또 하면은 무릎 통증이 재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나중에는 재발하게 되면은 더 심한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뇌는 신기하게도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탐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허리가 나는 평생 안 좋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뇌는 무의식적인 분노를 허리의 통증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집중시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무릎이 아니면 발이 매우 안 좋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무의식은 그것을 발에다가 신경이 온통 쏘이게 만들어서 통증을 만들어내서 내 주의를 거기에 집중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뇌가 실제로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사실은 방어기제라는 것입니다. 뇌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비합리적인 통증을 TMS를 만든다는 것이죠. 자, 다음. 이것은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통증 환자분들, TMS 환자분들은 조건화 과정에 많이 걸려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조건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학습화되고 그것들이 뇌의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생아인데 이 아이가 밤마다 계속 울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아이 얼굴에 찬물을 이렇게 탁탁 튀깁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이 찬물이 불쾌하니까 무서우니까 울지 않게 되죠.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울면 어떻게 되냐고 환자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찬물을 튀기면 아이가 울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아이에게 행동하게 되면 아이는 이제 대신 울진 않게 되지만은 이제 프로그래밍이 뇌에서 된 것이죠. 내가 엄마 앞에서 울면은 엄마가 찬물을 내 얼굴에 튀긴다. 그래서 이제 울지 말아야겠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시키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울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우리 문화권 안에서. 그래서 통증은 사실 프로그래밍이 된 것입니다. 뇌의 조건화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보통 앉기에서 나타납니다. 꼬리뼈 통증 환자, 좌골신경통 환자분들은 딱딱한 의자에 앉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나 딱딱한 의자가 실제 엉덩이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특히 꼬리뼈가 엑스레이 선상에서 튀어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신경의 압박을 받아 있어 신경이 손상됐거나 염증이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12년이죠. 이 12년 기간 동안 평생을 그 딱딱한 의자에서 학교 생활 수업을 하면서 받았는데 왜 성인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독서실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하는데 통증이 발생했을까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꼬리뼈 통증과 딱딱한 의자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10분, 20분 이상 앉아있기를 힘들어하고 푹신한 방석을 깔아야만 마음이 안정되고 또 벤치에 앉아있을 때는 통증이 생기는데 집에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또 통증이 안 느껴지는 경우 프로그래밍이 된 것입니다. 자, 한 곳에 서 있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발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딱한 의자뿐만 아니라 한 곳에 오랫동안 장시간 서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몸을 이렇게 뒤틀거나 여기저기 두리번 돌아다니죠. 한 곳에 서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걷는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걷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프로그래밍이 된 것이죠. 그리고 스포츠나 육체활동, 뭐 격투기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도 힘들어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배드민턴 하는 것도 힘들어할 수 있고 골프하는 것도 힘들어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된 것이 많습니다. 낮이나 밤마다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낮이나 밤마다 다른 패턴.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이 낮에는 일을 하거나 바쁠 때는 통증이 없다가 밤에 퇴근하고 나서부터 잠을 잘 때부터 잠이 안 오거나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보통 그 주말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은 통증이 더 심해져서 통증이 참을 수 없게 되는데 다음날 출근할 때는 또 통증이 사라져 있거나 또 차음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떤 날은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악화되는데 어떤 날은 통증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더 악화지는데 이것은 뇌가 거기에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조건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십 가지 이상의 다양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격렬한 신체 운동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면서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는 것만큼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격투기라든지 뭐 골프와 같은 운동도 꺼리낌 없이 다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오면은 세탁기에서 빨래 건조물을 끄집어 올리는 행동이라 하거나 아이를 안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를 안으면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구나 이런 운동은 거침없이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수십 가지 이상의 다양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TMS에서 통증이 시작된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들어 올리거나 짐 옮기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거나 뭐 박스를 집어 올리거나 이런 활동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한 스포츠 활동하는 거, 농구나 골프와 같은 운동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실체 활동에서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안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쓰레기를 밖에 버리러 가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상에서 신체 활동의 지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통증이 처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상자를 들어 올렸을 때 그때 허리가 뚝가는 소리가 들리고 허리가 아프면은 이 상자를 들어 올리는 건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죠. 스포츠 활동, 농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점프를 하니까 그때부터 허리가 아팠다. 그러면은 그 허리 아픈 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믿고 이제 농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실제 활동, 아이를 안고 설거지를 하면서 허리를 굽히는 것들 이런 거에서 통증이 발생했으면 이제 허리 굽히는 행동을 이제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작은 신체 부상들이 굉장히 많죠. 헬스클럽에서 아령을 들다가 뭐 팔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거나 뭐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작은 신체 부상이 방아쇠의 역할로 시작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다 에피소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뭐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생겨났고 나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통증이 발생했고 나는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아파 이렇게 시작했고 여러 가지 환자들 분들마다 다양한 통증에 대한
스토리,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실 최초로 통증이 시작된 방아쇠 요인으로 터져났다는 것입니다. 방아쇠를 언젠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분노한 상태에서 신체 증상을 유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잠복했다가 어느 순간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딱딱한 의자가 돼서 꼬리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 통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자주 쓰는 직업군에 일하다가 손목 관절이 아파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무의식의 회피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짚고 넘어갈 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앉거나 걸을 때에만 통증이 생겨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질문.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앉거나 걸을 때는 이게 뇌에 무의식적으로 조건하에 걸려서 프로그래밍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실험은 처음에 개에게 밥을 주고 침을 울리는 현상입니다. 종소리를 울리고 개에게 밥을 주니까 개가 침을 흘렸습니다. 앉거나 걸을 때에만 통증이 생겨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조건화 프로그램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개에게 처음에 밥을 주었을 때 종소리를 울리고 그 다음에 개가 침이 울렸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파블로프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인데, 이 실험에서 개에게 처음에 밥을 울리기 전에 종소리를 울리고 그 다음 밥을 주니까 개에게 침이 고여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실험에서 종을 울리고 밥을 주지 않아도 입가에 침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앉거나 걸을 때에만 통증이 발생하는 현상을 뇌에게는 앉을 때에만 통증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진 뇌의 프로그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테니스 운동을 과격하게 했음에도 다음날 허리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에 몸을 깊숙이 숙이는 때에만 통증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답변. 이 경우 테니스 운동은 그분에게 조건화가 걸려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탁기에 몸을 깊숙이 숙이는 행위는 뇌에 조건화 프로그램이 걸려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죠.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이렇게 들어올리는 데는 전혀 지장을 받고 있지 않다가 세면대에 허리를 숙이고 면도할 때는 허리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세면대는 허리를 숙이는 행위에 조건화돼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모순적이죠. 테니스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다가 세면대에서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면도를 할 때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거. 이것은 모순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뇌의 조건화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운전 시에 도로에 움푹 패인 곳을 지나갈 때면 꼭 허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항상 움푹 패인 도로를 피하기 위해서 운전을 조심합니다. 이것도 조건화 프로그램이 된 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 그렇습니다. 많은 TMS 증상 갖고 있는 분들이 경험하는 현상이죠.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작업장에서 무거운 박스를 들었더니 허리 통증이 생겨났습니다. 이 경우에 허리 박스를 너무 무리하게 들어서 통증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허리 통증이 생겨난 원인은 무의식적인 분노와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갈등을 심적으로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무거운 박스가 방아쇠 역할로 허리 통증을 유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통증은 사라졌겠죠. 저 무거운 박스 때문에 허리 통증이 유발한 게 아니라 심리적 갈등과 부담 때문에 방아쇠 요인으로 저 무거운 상자를 들었을 때 허리 통증이 아픈 것이다 라고 내가 알고 있다면 통증은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제가 듣기로는 자골점액막염은 꼬리뼈에 염증이 생겨서 나고 들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장시간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요? 그에 대한 답변. 모든 사람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졸업했다는 가정하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일상생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10년 동안에는 통증이 없다가 갑자기 성인이 되면서부터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서 꼬리뼈 통증이 생겨난 것일까요? 이것은 나의 무의식적인 뇌에 딱딱한 의자는 엉덩이에 좋지 않다라는 정보가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의학적인 주의사항을 이제 탈피하고 이제 나의 무의식 안에서 몸에 대한 건강 지식들을 이제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서
통증을 여기저기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특정 장소에 가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요?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양성 근육통증 환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특정 신체 동작을 하면은 통증이 줄어들거나 날씨나 특정 장소에 가거나 특정한 음식이나 특정한 약을 먹었을 때는 증상이 줄어들고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음식, 특정한 동작 이런 것들 모두 뇌의 프로그램의 결과로 통증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1장 TMS, 신체 통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2장 누가 TMS에 대해서 잘 걸리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MS 진단을 통해서 근골격계 통증 장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통이나 다리 통증에서 TMS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등통과 등, 어깨, 목, 팔 통증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타성 손상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타성 손상증후군이라는 것은 자동차 사고에서 자주 일어나는 증상인데 보통 머리나 목이나 어깨, 허리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번 충격을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받았더니 그 증상이 몸의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평생 거의 반신불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TMS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부분의 흔한 건염이나 발목이나 무릎, 손목, 팔꿈치, 어깨 통증에서도 TMS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턱관절 장애 역시 TMS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턱의 비대칭이라든지 자세의 불균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악관절의 문제로 바라보지만 턱관절 장애에서 통증 역시 TMS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근주근이라는 것은 그 엉덩이부터 다리와 허벅지 뒷부분에서 신경이나 인대가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TMS로 뇌의 무의식적인 분노가 나타나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오늘날 손목 터널 증후군 굉장히 많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손을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지역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증 환자분들이 손목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은 손목 주위에 인대나 신경에 염증이 있어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간혹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손목 터널 증후군 역시 TMS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나 손을 자주 사용하게 되고 나서 손목이 아프게 되면은 병원에 가면은 신경이나 인대가 손목에 압박받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목에는 항상 신경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신경이나 인대는 항상 많이 있습니다. 발목에도 신경과 인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허리에도 많이 있고 무릎에도 많이 있고 어깨에 팔 모두 신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에만 신경이 있어서 많이 있어서 통증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반복성 긴장 상해의 건초염입니다. 손이나 무릎이나 팔이나 어깨 등 신체 어느 부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역시 TMS, 뇌 억압적인 분노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문그루통 역시 TM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 서너 박사는 이 서문그루통을 연구하면서 TMS의 여러 변형 형태 중 한 가지라고 소개하였는데 이건 역시 오늘날 의학계에서 해결할 수 없고 아직 원인이 불분명한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상 TMS를 통해서 치유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TMS를 통해서 서문그루통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그것들이 신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결과라는 것이죠. 다음 안면신경통 환자분들입니다. 비정형 안면통이라도 부르는데 보통 농구를 하다가 팔꿈치로 상대방에게 얼굴을 가격당하거나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거나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얼굴에 통증이 생겨났습니다. 혹은 하디원에서 침이나 사혈을 받다가 안면신경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뇌 방아쇠 역할로 시작된 것이고 이것들은 안면신경통 역시 TMS, 억압된 분노가 통증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아마비 후 증후군입니다.
소아마비노 증후군이라는 것은 보통 10대 소녀들에게서 자주 일어나는데 사르 박사는 이 소아마비노 증후군 역시 TMS로 바라봤습니다. 소아마비노 증후군이라는 것은 10대 소녀들이 어릴 때 학교 생활할 때는 몸이 뒤틀어지거나 이렇게 거리거리가 이상해도 큰 문제 없이 통증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다가 2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의사들은 이 소아마비노 증후군 환자분들, 소녀들에게 허리 디스크 때문이나 자세 불균형 때문에 통증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르 박사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마비 10대 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 자세가 불균형하거나 허리 다리가 이상하게 걷을지라도 10대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10대 때는 아무런 증상에 문제가 없었다가 왜 2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이 소녀들이 통증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20대 때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자아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타인에 대한 비교가 크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제 20대가 되고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서 사회적 책임과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마비노 증후군의 이 증상은 감정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뭔가 다르구나. 어릴 때 10대 때는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조금 어느 정도 인지는 했지만은 마음 깊숙이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20대가 되면서부터 내가 남들과 확연히 다르구나. 내가 참 불행하다구나라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 안에서 불행함이라는 그 증상이 마음의 증상이 나타나서 신체 증상으로 허리거나 다리 같은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TMS로 나타난 소아마비노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짚고 넘어갈 점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컴퓨터를 자주 사용해서 손목이 아픕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손목 주위에 신경이나 인대에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TMS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이 된 것이죠. 신경이나 인대 손상이 실제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서문그로통도 TMS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르 박사는 TM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서문그로통 역시 뇌에 억압된 불쾌한 감정으로 발생한 것이로 TMS의 수많은 변형 증상 중 하나가 서문그로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서문그로통 역시 의학계에서 여전히 원인을 정확히 찾기 힘든 여러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불쾌한 감정이 무엇이고 그 감정적인 문제에 따라서 초점을 진행해 나가면은 치료해 나가면은 서문그로통의 관계를 찾아본다면은 TMS의 여러 변형 증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질문. 허리 수술을 받고 나서 2달간 증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재발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증상의 잠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수술을 받는 동안에는 통증이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재발했다는 것은 뇌가 다시 통증을 일으키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수술을 해서 사라진 디스크 증상을 억압을 통해서 잠시 동안 잠복시킨 것입니다. 증상이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뇌가 억압을 해서 잠복시켰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데 수술을 통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는 다양한 삶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과중한 책임감, 압박, 가정에서의 아이를 돌봐야 되고 경제적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수술 회복기를 가질 동안은 정신적인, 심적인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달이 끝나고 허리가 다 나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직장에 출근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 갑자기 허리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내가 직장에서 과중한 책임감이 있고 내게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가 다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순간 다시 증상이 재발돼서 무의식적인 분노가 다시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나서 2달간의 증상이 사라졌는데 2달이 지나다 다시 재발했다는 것은 수술 하나의 플라시보 현상이었고 그것이 이제는 증상의 잠복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신체 비정렬이 통증의 원인으로 잘못 지목되는 경우입니다. 척추의 퇴행성 고울관절염,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척추의 퇴행성,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들은 다 흰머리가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흰머리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두통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척추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고울관절염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스크 불균형입니다. 디스크 탈출, 팽륜, 좁아진 간격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죠. 의료 마케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척추가 무슨 퇴행, 압박, 파열이라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의사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너무나 두렵고 걱정돼서 당연 수술 안 받으면 통증이 계속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많죠. 이게 바로 의학의 산업화가 관련이 있고 공포 마케팅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척추 측만증입니다. 사노 박사는 10대 소녀들을 자주 관찰했는데 척추 측만증이 보통 10대 때 소녀들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허리가 굽거나 자세가 좋지 않다고 해서 부모나 교사에 의해서 자주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10대 소녀들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10대 때는 통증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가 이 소녀들이 성인이 되면서부터 직장을 하거나 할 때부터 갑자기 허리 통증을 유발해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이것들을 척추 측만증의 원인으로 엑스레이상에 딱 보고 허리 척추 측만증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 사노 박사는 이것에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들에 의해 10대 때는 허리 통증이 없다가 왜 20대, 30대가 접어들면서 통증이 발생했는가? 척추 측만증은 10대 때도 있었고 20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비정렬로 인해서 척추 측만증으로 해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사노 박사의 연구 결과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증, 이행추골 역시 마음에 억압된 무의식적인 분노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고연령층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보통 성인 2명 중 1명꼴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엉덩이 부분의 고관절염 역시 통증이 무의식적인 분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도 역시 통증이 무의식적인 분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잠을 자다가 아니면은 살짝 어디 부딪혔는데 통증이 어깨에 생겨나서 그것이 몸에 문제가 있다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뭔가 어깨에 회전근개가 파열이나 찢김이 있다고 말을 듣게 되죠. 그러나 이 찢김이나 파열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아니라 우리 몸은 사실 완벽한 대칭을 유지도 않고 MRI나 미세한 현미경을 통해 바라보면 모두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릎에도 어느 인대나 신경이 뭔가 고장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어느 조직이나 인대나 근육도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자세히 보면은 찢김이 어느 정도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나 찢김이 실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관절 바늘판 찢김입니다. 그리고 무릎 연골 연화증입니다. 이것들 역시 무릎의 연골이 연화돼서 무릎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무릎 통증이 있다고 생각해서 글루코사민을 믿거나 연골 조직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사실 무릎 연골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많죠. TMS는 무의식적인 분노를 통해서 그 부분에 억압된 감정의 분노를 신체 증상을 나타내서 산소 결핍을 일으키게 되고 무릎이나 이런 힘줄에도 건에도 산소 결핍을 일으켜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 통증 역시 억압된 분노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짚고 넘어갈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척추측만증이 통증의 원인이 아닐까요? 척추측만증은 10대나 20대 때 교사나 부모에 의해서 자주 목격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따라서 이 청소년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10대 때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의학적 진단으로 보면 이 아이들의 통증의 원인이 척추측만증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10대 때부터 측만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고
그때는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인이 되면서부터 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사회적 책임감과 직장에서 과중한 책임감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인의 책임감으로 인해서 통증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죠. 다음 질문. 척추증만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척추의 구분 굴곡 때문에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 사라 박사는 연구에 따르면은 여성들의 경우 많이 척추증만증을 갖고 있는데 실제 완전히 치유돼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측만증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측만증은 누구나 다 있고 이 측만증은 뇌 방아쇠 역할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피아노를 많이 좋아하는 손목에 통증이 오더니 전혀 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도 뇌 TMS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아노 역시 뇌의 회피 전략으로 무의식적인 정보를 받아들인 것이죠. 내가 어린 시절 손을 많이 치면은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거나 피아노를 많이 치면은 건염이라든지 손목 관절 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나도 모르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본 거예요. 그 결과 그 정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주입이 되었고 스트레스가 삶에서 주어졌을 때 피아노 건반을 치는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에 프로그래밍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확신하고 가슴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RSI 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SI라는 것은 반복적 긴장 상해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1980년대 초에 오스트리아에서 반복적 긴장 상해 증후군 RSI 환자들이 굉장히 넘쳐나게 됐습니다. 이 환자들의 직업은 보통 요리사나 운전사, 컴퓨터, 피아노, 트럭 운전사 등에서 자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손을 자주 쓰는 직업군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군의 30% 정도가 일을 할 수 없었고 평균 근로 손실이 7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RSI 환자 증후군, 손을 쓰거나 팔을 쓰는 지역군에서 왜 이렇게 많은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그에 대한 원인은 질병을 붙이는 것입니다. 의료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손을 자주 쓰면은 손에 손목 관절 증후군이 걸릴 수 있고 터널 증후군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정보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의학과 정보와 뉴스와 광고 매체를 통해서 쏟아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인 결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환자들에게 손을 못 쓰는 직업 환자들에게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은 손을 많이 쓰는 지역군에서는 인대나 신경의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런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 통증이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많이 쓰면은 손목 관절 증후군, RSI 증후군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그 나라 사회의 분위기나 문화에 많이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질병에 대해서 사회적인 구성원의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결과로 1980년도 초에 오스트리아에서는 RSI 증후군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졌지만은 정부가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나자 이 증상의 원인은 손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인 요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 RSI 환자들을 장애로 보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해주지 않게 되자 이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내가 아프면은 정부에서 나를 책임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파도 뭐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프기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자주 쓰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RSI 증후군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너무나 만연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장애로 보지 않고 정부 정책을 따라서 보상을 지급해주지 않자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현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의료 비평가였던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은 의료체제는 삶 그 자체를 의료화시킨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손목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 허리 디스크, 무릎 골 관절염이라는 이런 병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병을 실제로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상을 라벨화시